부모님께서 침상 생활을 하시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욕창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욕창 전문의를 모시고 욕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문 성형외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양이TV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해주시고.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저희가 이게 욕창 하면은 사실 진료과가 어디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과에서 네. 진료를 하나요? 욕창 환자분들이 주로 제일 먼저 가는 과가 사실은 피부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피부과로 가셔서 이제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데 실제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많이 받지 못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욕창을 성형외과에 의뢰하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욕창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네, 성형외과 하면은 코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욕창에 관심을 갖고 욕창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성형외과를 하신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실 계기가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계기에 대해서 말하면 사실 진짜 길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욕창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욕창에 정말로 관심 있는 의료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저는 우연치 않게 욕창을 진료하는 병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욕창 다들 잘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욕창이 왜 생기나요? 네, 뭐 이미 아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욕창은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서 피부가 장시간 눌리면서 상처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욕창입니다. 네, 피부가 이렇게 장기간 눌리다 보면은 네.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괴사가 되는 욕창이 생기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우리가 욕창 하면은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위 변경입니다. 장시간 한 곳이 눌리지 않도록 자세를 바꾸어서 혈액순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 중요한 예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몸에 상처가 났는지 확인하면서 피부색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욕창 체위 변경하면 2시간마다 해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맞아요. 2시간마다 하라는 뭐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3시간마다 하면 안 돼요? 뭐 3시간마다 해도 사실 욕창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과 논문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재밌게 읽었던 그 설은 저희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 많은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계속 욕창이 너무 심각하게 생겨서 의료진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부상당한 군인들의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교체해 주었는데 그때 욕창에 많은 예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2시간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누워 계시는 분은 2시간마다 한 번인데 앉아 계신 경우는 또 체중 압박이 그쵸, 뭐 꼬리뼈라든지 이런 데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실제로 누웠을 때 꼬리뼈에 작용하는 압력과 이 좌골, 엉덩이에 가해진 압력을 비교해 보면 앉아있을 때나 휠체어 탈 때 이 좌골에 미치는 압력이 2배 이상 높을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높을수록 더 짧은 시간, 더 자주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 이렇게 안내를 받곤 합니다. 네, 저는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어르신이 컨디션이 너무 그날따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호자분이 4시간을 휠체어를 태우고 계속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요양원 이곳저곳을 막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욕창이 바로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욕창은 정말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 누워 계신 분은 하지만 앉아 계신 분들은 또 1시간마다 한 번씩 몸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게 꼭 필요하구나. 그때 저는 체험을 했어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20, 30대 환자들, 그러니까 척수 손상 환자들, 아주 건강하고 젊은 20, 30대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서도 욕창이 쉽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분들은 휠체어 타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밖에 외부 활동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욕창이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워 계신 분들 경험한 게 있는데, 그 야간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체위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에어 매트리스도 꺼져 있었던 걸 확인 안 한 거예요. 네. 그 다음날 꼬리뼈 부분에 진짜 계란만한 욕창이 바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욕창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체위 변경, 누워 계실 때는 2시간마다 한 번, 그리고 또 휠체어에 앉아 계시거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몸을 움직여줘야겠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욕창이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특히 누워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잘생기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험 인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뭐 브레이든 스케일이라고 해서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준도 있어요. 사실 피부의 습도, 그리고 영양 상태, 그리고 마찰이 있는지, 그리고 걸어 다니시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사실은 얼마나 그 환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팔을 쓰지 못하는 환자보다는 훨씬 더 욕창의 위험도가 적어지죠. 근데 만약 내가 의식이 없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이 욕창의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본인의 인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욕창의 위험도가 정말로 급격히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욕창은 체위 변경을 잘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욕창이 생겼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욕창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 단계별로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단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맞아요. 이 단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알아보시면은 1, 2, 3, 4단계 사실 좀 복잡하고, 뭐 의료진들도 이거를 계속 까먹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강조하면, 욕창 초기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게 2기야 3기야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1기냐 아니냐, 이게 지금 욕창이 시작되냐 안 시작되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창 1기를 판단하는 법, 사실 이거를 이번 영상으로 알아가신다면 충분히 크게 도움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피부와 색깔이 갑자기 변해서 빨갛게 피부가 변할 수 있습니다. 빨갛게 변했다고 무조건 욕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빨갛게 변했을 때 어떻게 이게 욕창 1기냐 아니면 아니다, 욕창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기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빨갛게 변한 피부를 눌렀을 때 이것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빨갛게 돌아오면 이것은 욕창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창과 같이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갛게 변한 피부를 눌러도 정상적인 피부와 다르게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비창백성 홍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빨갛게 변한 피부를 눌러도 색깔이 변화가 없을 때는 욕창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는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이때부터 막 이렇게 치료하는 거는 아니죠?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진짜 욕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욕창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욕창 매트리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당장 사용하셔야 돼요. 또 최근에 온 환자분들 중에 돌침대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르신분들 중에 뜨끈하게 지지는 걸 좋아하셔서 돌침대를 사용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돌침대를 사용한다면 바로 돌침대 대신 더 쿠션감이 있는 매트리스나 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제 빨개졌으면 욕창 1단계다라고 판단이 되지면, 일단은 체위 변경 뭐 자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 매트리스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특별한 거는 없죠? 만약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그 해당 부위에 욕창 예방 크림을 하루에 3번 이상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욕창을 화상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후끈거리는 열감이 느껴진다고 할 때 이렇게 냉찜질 도움 될까요? 냉찜질을 하시는 분이 사실 정말 많아요. 저희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냉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피부가 습하게 유지되는 것도 사실 욕창을 되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냉찜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습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냉찜질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단계. 2단계 욕창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욕창 2단계는 이제 표피의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피부가 까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까진 상태가 바로 욕창 2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물이 발생하고 드레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욕창 2단계에서 특별히 주의사항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까졌으니까 그쵸,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2단계부터는 마찰에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체위 변경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침대 위에서 끌어당기는 행위, 환자분이 침대 아래로 좀 내려가서 환자를 위쪽으로 당긴다. 그럴 때 환자를 끌어당기면서 마찰을 가게 되면은 이 욕창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욕창 2기부터는 체위 변경을 하실 때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이거보다 더 심해졌으니까 3단계겠죠? 그렇죠. 네. 욕창 3단계는 이제 까진
거를 넘어서 피부층이 완전히 손상이 발생한 것이죠. 이 3기부터는 지금 말씀드리긴 하지만 욕창의 단계가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욕창 3단계가 명확하다 그러면 사실은 욕창 3단계나 4단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피부 전층이 손상된 욕창 3단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3단계, 4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특히 치료를 잘하면 낫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까운 통증도 유발되고 더군다나 4단계 욕창이 되면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많이 긴장하시지 않아요?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단계 욕창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욕창 4단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흔하고 우리나라의 통계에 사실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암은성형외과에서 입원해 계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욕창 4단계인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장하진 않는데요. 다행히도. 네, 왜냐면 항상 접하는 것이 욕창 4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욕창 4단계는 이 여러 가지의 치료법, 뭐 단순히 체위 변경, 그리고 영양 공급, 그리고 드레싱, 이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조화가 이루어지고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아지면서 욕창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욕창이 또 위험하고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욕창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욕창이 걸렸는데 이렇게 사망하시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욕창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계시죠. 욕창은 이제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는 것, 피부가 썩은 것입니다. 이 피부가 썩은 것이 신체 일부에 계속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신체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거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썩은 이 조직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전신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욕창이 생긴 것을 요양원에서 말하지 않아가지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처가 커지면서 열이 나니까 병원에 이송하면서 사실은 욕창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치고 폐혈증으로 이제 전신에 균이 퍼지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예가 꽤나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욕창이 생겼으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요양원이 이렇게 욕창이 생긴 것을 좀 숨기고 어떻게 치료를 해볼까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아까운 그 목숨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욕창이 엉덩이에만 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욕창하면은 꼬리뼈, 골반 이런 데만 생각이 나는데 욕창이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부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욕창이 사실 엉덩이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욕창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생겨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엉덩이 외에도 이 발 뒤꿈치 그리고 머리 뒤통수 이 부위가 상당히 욕창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엉덩이뿐만 아니라 발 뒤꿈치 그리고 머리 뒤까지도 계속 확인하셔서 욕창이 생기진 않는지 상처가 있진 않은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위관을 삽입한 어르신이 콧구멍에 욕창 생기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비위관 삽입한 그 줄을 또 이렇게 코에다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테이프로. 근데 맞아요. 너무 단단하게 고정하면서 그 눌린 부위에 욕창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치아가 몇 개 남지 않으신 어르신들 특히 보철을 하고 있는 치아가 입술을 눌러가지고 또 욕창이 입술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은 그 부위에 괴사가 일어나서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식이 없는 분을 옆으로 체위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귀 부분도 또 접히는 부분도 욕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세심하게 전신을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욕창을 또 병원 가야 된다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떨 때 꼭 병원을 가야 될까요? 이제 욕창에 경험 있는 요양사 아니면 간호사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욕창이 치료되는 경우가 사실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사실. 근데 하지만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욕창이 있는 환자에서 체온이 37.8도
이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욕창 감염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의료진을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욕창 중에서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이게 검은색깔 이렇게 딱지가 앉으니까 딱지가 떨어지면 욕창이 다 완치된 거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요양원에 상담하실 때 그래요. 그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제 다 나으려고 하는 욕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상 와보시면 까만 딱지를 눌러보면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런 욕창도 있거든요. 원장님 이 욕창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물렁물렁한 딱지 상당히 위험해서 이 물렁물렁한 딱지가 사실은 전신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긁혀서 생기는 딱지와 다르게 욕창에 생기는 딱지는 사실 엄청 깊고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에서 봤을 때 작아 보이는 딱지도 내부에는 아주 넓게 죽은 조직을 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딱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나 물렁물렁하고 진물이 있는 딱지는 사실 조속히 제거하고 그 내부의 죽은 조직을 빼내는 것이 상처 회복을 도모할 수 있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까만 딱지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 안에 거의 구멍이 크게 나가지고 뼈나 근육까지 다 보이는 경우가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까만 딱지는 회복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궁금한 게 욕창 회복을 좀 돕기 위해서 잘 드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어떤 것을 많이 잘 드셔야 될까요? 영양 공급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단백질이고 두 번째가 바로 열량입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단백질만 보충하면 욕창에서 새살이 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열량, 에너지 공급 자체도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야 새살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뿐만 아니라 열량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요양원에 계신 간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드레싱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주의할 점 제가 아문TV 유튜브를 보면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요양이TV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드레싱,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정말 광범위합니다, 이거는. 네. 감염을 예방하고 이 폐혈증, 전신 감염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욕창에서 발생하는 진물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이 소독 드레싱 제품들이 진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드레싱을 교체할 때 드레싱 제품에 진물이 흥건하게 있다면 이 드레싱 제품을 변경해서 더 진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드레싱 제품을 쓰시거나 드레싱 빈도를 늘려야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욕창 감염을 유발해서 폐혈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싱 제품에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 젖어 있어요. 그러면 횟수가 같다면 더 두툼한 걸로, 맞아요. 더 두툼한 걸로 바꾸지 않는다면 자주 그쵸. 교환을 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아문TV에서 그 베타딘 말씀하시는 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베타딘이요? 네. 제가 베타딘에 대해서 뭐 얘기했었나요? 네, 얘기하셨는데. 그랬었나요? 베타딘은 아주 좋은 소독제입니다.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소독제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타딘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베타딘은 원액으로 그대로 사용할 때는 새살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독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베타딘을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베타딘 1, 멸균 식염수 10 이렇게 1대 10으로 희석을 해서 상처 소독이나 드레싱에 사용해서 상처 감염을 예방하고 새살을 올라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냥 한 사례로 치료받으시러 오시는 분 중에서 이것만은 꼭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잘못된 민간요법, 저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보호자분이 욕창이 이제 3단계 욕창인데 거기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밀가루 반죽 붙이면 그 환부가 더 열이 나고 뜨거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심각하게 더 굶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보호자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더 붙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버님은 폐혈증으로 사망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그런 욕창 치료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환기가 또 중요하다
해서 상처를 완전히 열어두고 이제 뭐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외부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기 쉽도록 이제 완전히 오픈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깊은 단계 욕창에서는 외부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드레싱을 이제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피부를 습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멸균적으로 유지하는 것, 드레싱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깊은 상처 욕창에서 상처를 완전히 오픈해서 외부에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유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암은 성형외과 원장님하고 욕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욕창 치료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 많이 아프시다고 소리도 지르시고 또 고통스러운 모습을 또 보시면서 계속 진료를 하시고 뭐 치료를 하시니까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암은 성형외과 박주석 원장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문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거기서 욕창에 관련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문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